얼마 전 우연히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알았고 여러 사연들을 접했었어요. 저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현재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제 사연도 누군가에겐 지금에 겪고 있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얘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여긴 내 친구 영훈이, 여긴 내 친구 보람이.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서로 바라보며 눈인사를 나누었어요. 동갑이니까 서로 편안하게 말 놓고 지내자. 뭐 어떡해? 이제 나는 빠져줄까? 친구는 괜시레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했어요. 아, 뭐야, 붙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그래, 내가 빠져줄게. 좋은 시간 보내라. 친구는 저희 둘을 남겨둔 채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아내는 얼굴이 뽀얗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간다는 그 느낌이랄까. 여하튼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아내도 제가 싫진 않은 모양인지 늘 웃는 미소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희 둘은 몇 번을 더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훈아, 우리 이번 주에 놀이동산 가지 않을래? 좋아. 나도 가고 싶었거든. 자, 이거 받아. 그날 입고 와야 해. 아내는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그어진 티셔츠가 들어있었어요. 놀이동산을 가기로 한 당일 저는 아내에게 받은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멋을 잔뜩 부렸어요. 여기야 여기!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저와 똑같은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아내가 너무 귀여웠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걸으니 누가 봐도 쟤네들은 커플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이거 하나씩 살까? 아내는 검은색 더듬이 머리띠를 골라 머리 위에 끼웠어요. 머리띠까지 하니까 완전 꿀벌인데? 저와 아내는 머리띠를 하나씩 끼고서 놀이동산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거기에 있는 놀이기구는 하나씩 다 타본 듯 했어요. 놀이기구를 타는 중간중간 솜사탕 하나를 사서 같이 나눠 먹고 아내가 싸온 김밥도 나란히 앉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주려고 열심히 말았는데 옆구리가 자꾸 터지더라면서 웃는 아내를 위해 저는 너무 맛있다며 두세 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우리는 놀이동산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쉬워 호프집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고 일어났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치? 응, 나도 그래. 이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머리띠도. 그래? 마음에 들었다니까 기분이 더 좋은데? 가로등 불빛 때문인지 아님 알딸딸한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아내의 얼굴이 더 예뻐 보였어요. 쪽. 나도 모르게 아내의 입술에 뽀뽀를 했어요. 아내도 싫진 않은지 다시 저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쯤 저에게 영장이 날라왔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아내는 늘 편지와 간식을 챙겨서 보내주었고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옆에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제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각자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사귄 지 8년째 되던 해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야, 축하해, 축하한다.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야, 주선자는 양복 한 벌 해준다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친구들은 너도 나도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언제쯤 할 거야?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해야지. 야, 좋겠다.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장가를 가다니. 결혼해서는 어디에서 살 거야? 회사 근처에서 시작할까 해. 왁자지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 좋은 저와는 반대로 아내의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걸까? 아까 술자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우리 결혼하면 너네 회사 근처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좋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회사는 차로 출퇴근하면 되는 건데 집을 꼭 회사 옆에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 집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럼 됐지? 나는 강남에서 살고 싶은데. 강남? 내 친구들도 다 거기서 신혼 시작했잖아. 아, 우리는 서로 좋아서 결혼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결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어요. 딸의 나이가 찰수록 걱정을 하고 있던 아내의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서두르셨고,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집 문제였어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어때? 평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주위 상권도 좋고 말이야. 그건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무리인 건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 원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서운하더군요. 저는 사업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는데, 제가 결혼할 무렵 아버지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좋은 집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도 생각조차도 없었죠. 제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1년 전에 결혼을 했던 터라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 사정을 다 아는 아내였는데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아내에게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결혼은 현실이고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운다고는 하던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겪으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아내를 설득했어요. 처음엔 절대로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던 아내도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회사 근처에 집을 얻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당연히 제가 집을 사서 오는 줄 알더군요. 여기는 매매가가 얼마야? 여기 전세 계약이야. 뭐라고? 전세?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번에 집 계약한다고 회사에 대출까지 받았어. 뭐? 내가 위치까지 양보했는데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는 거야?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이 저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집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미안해. 분양 넣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좋은 소식 기다려보자. 그놈의 분양, 그거 하늘의 별 따기잖아. 우리 신혼부부라서 점수도 높으니까 기다려보자. 보람아, 나 너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이 전세라는 것을 안 후 아내는 며칠 동안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더군요.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난 아내. 나 임신했어. 뭐라고? 임신했다고. 야, 보람아. 저는 너무 놀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그리고 곧 기쁨의 웃음이 터져나왔죠. 뭐야? 나 아빠 되는 거야? 저는 아내를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거 놔. 속상해 정말. 왜 그래? 나는 너무 기쁜데. 뭐가 기뻐? 집도 하나 없이 시작하는데 임신까지. 보람아, 걱정 마. 내가 절대로 처자식 안 굶겨. 몰라. 울지 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아내는 임신을 하고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지하게 저희의 결혼과 임신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임신 소식이 저희의 결혼을 축하하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임신 소식에 양가에서는 기뻐하셨고 결혼식도 일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입덧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아내는 임신한 기간 내내 입덧으로 고생했고 임신성 당뇨까지 와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몸이 힘드니 아내는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고 매일같이 우울하다,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안에서는 저를 땡돌이라고 부를 만큼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집안일이며 아내 몸조리며 다 도와주었던 저였는데 아내는 저의 노력에도 매일같이 신세한탄만 했어요. 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임신을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호르몬의 노예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10달,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아내는 출산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도 거들떠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넘어갈 듯이 울어도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장모님이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아내와 딸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김서방, 내가 자네 볼 낯이 없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휴, 저게 언제 정신 차리려는지. 자네가 좀만 참아주게.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아내도 많이 힘들 거예요. 고맙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둘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임신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갔던 터라 저는 기분 전환 겸 아내와 둘이서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연애 때도 한번 가보았던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고 했었던 곳이었거든요. 보람아, 여기 어때? 우리 여기 스테이크 너무 좋아했었잖아. 몰라, 기억 안 나. 에이, 왜 그래? 우리 결혼하면 꼭 여기로 신혼여행 오자고 했었잖아. 설레임으로 준비한 저와는 달리 아내는 모든 것이 귀찮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내와 연애 때 기분도 내고 다시 관계도 회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저와 아내는 신혼여행 내내 따로 다녀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 아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남자인 저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일이라 아내가 화를 내면 내는 대로, 짜증을 내면 내는 대로 그렇게 다 받아주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혼자서 나간 아내를 기다려야 했고 혼자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아내는 매일 새벽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이 아니라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결국 신혼여행 내내 둘이서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아내의 신세 한탄은 계속되었고 말끝마다 이렇게 가난한 집 남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연애할 때 아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라서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라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들과 기사까지 부리며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미쳤지. 이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으면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을 거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임신만 안 했어도 너랑 결혼 안 했다고. 너 말 다 했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행여나 딸아이에게 영향이 갈까 싶어 저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아내는 딸아이 앞에서도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아영이 들어. 좀 조용히 해. 왜? 아영이도 알아야지. 아빠의 무능함을.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작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사실 저는 결혼하고 술, 담배도 끊고 그 돈도 아까워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도시락을 싸다니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타벅스 커피값이 아까워서 매일 사내의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만 뽑아 먹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내와 저는 마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풀려고 하면 더 엉키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까 아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러 간다고 하기도 하고 꽃꽂이를 배우러 간다고 하기도 하고 배우러 가는 것은 많았지만 무엇 하나 꾸준히 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조금 뒤 땀범벅을 한 아내가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가 지금 와? 나 헬스한다고 말 안 했었나? 트레이너가 지금밖에 시간이 안 돼서. 나 먼저 씻고 나올게. 아내가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육아와 집안 살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인 몸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온통 샐러드, 닭가슴살뿐인 냉장고, 밥알 한 톨도 없는 밥솥, 매일매일 오는 택배 상자에는 헬스장에서 입을 트레이닝복과 옷가지들 뿐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울적해 보이는 아내가 활기차 보여 응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렇게 살 거면 운동 그만둬! 당신이 뭔데 그만두라는 거야? 이제 겨우 마음에 드는 취미 생활 찾았는데. 그럼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하면서 하던지. 이게 뭐야? 아니, 이 집은 나만 사는 곳이야? 답답하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아님 나처럼 당신도 샐러드 같이 먹던지. 애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해? 그건 그렇고 이 옷들은 또 뭐야? 아무리 운동복이라지만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제 옷 입는 것까지 참견하는 거야? 아내는 옷가지가 든 택배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딸아이는 저녁 6시, 7시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했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을 하던 아내. 처갓댁에 아이를 맡기는 날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주일 일정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결혼 후 아내와 처음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요 며칠 아내와 트러블이 있었던 저는 일주일 동안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정된 일정보다 출장 기간이 줄어들어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경비원 아저씨가 말을 건넸어요. 아이고, 어디 여행 갔다 오나 봐? 그 집 비어있는 줄도 모르고 몇 번을 올라갔는지. 여기 우편물 온 거 너무 많아서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저는 아저씨가 전해주는 우편물을 들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캄캄한 집에 불을 켜고 받은 우편물을 살펴보았어요. 관리비용지, 도시가스비, 각종 카드 내역서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이번 달 카드 대금이 1,000만 원. 깜짝 놀란 저는 일자별 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렌탈료, 마트, 백화점, 호텔. 며칠 간격으로 결제되어 있는 호텔 이름들. 제 카드가 맞나 싶어 다시 봉투를 보았어요. 이영훈. 떡하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 갔다 와? 당신도 출장 가서 혼자 있으려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시 여행 다녀왔어. 아영이는 어쩌고? 엄마 집에 있지. 엄마가 며칠 봐주신다고 해서. 그건 그렇고 이거 뭐야? 호텔 결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거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해서 그래.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아내. 친구들이랑 간 거 맞아? 친구 누구? 왜 이래?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애엄마가 바람이라도 났을까봐? 너무 당당하게 소리 지르는 아내를 보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반차를 내고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아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센터로 갔어요. 거기에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내가 어디 있을까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통요리로 된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저는 아내를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웬 건장한 트레이너 하나가 웃으면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트레이너를 본 아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하던 운동을 멈췄어요. 그렇게 둘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면 트레이너는 아내에게 동작을 잡아주며 아내의 허리를 감싸기도 했고 엉덩이와 배를 누르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럴 거야. 저건 운동하는 거잖아. 그렇게 저를 다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다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아내는 그 남자의 차에 탔고 둘은 스킨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려는데 차는 출발했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가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게 전화를 수백 통은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본 장면만 계속 떠올라서 정말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서 온 카톡. 우리 이혼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것도 카톡으로 이혼하자뇨.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혼? 그래, 이혼해. 아니,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그 의처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의처증이라니, 내가 의처증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의처증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몰랐어? 당신 의처증 있는 거? 결혼하고 매일매일 어디냐, 언제 오냐? 진절머리가 나. 내가 쓴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일일이 확인하고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고 그게 의처증이지 뭐야? 아내는 준비했다는 듯 이혼 서류를 내놓고선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더군요. 헬스장에 그놈이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다 봤어.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아내는 저의 말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곧 다 봤으면 알겠네. 그래, 나 그 남자 사랑해. 너에 대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피해자는 나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너 정말 쓰레기구나. 맘대로 생각해. 난 사랑 없는 남자랑은 살아도 돈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뭐라고? 너 정말... 그러니까 그냥 나 버리고 잘 살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서슴지 않게 말을 뱉는 아내.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8년을 연애한 내가 알고 있던 보람이가 맞는지 꿈인가 싶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영이는 내가 키워. 너 정말 제정신이야? 딴 놈이랑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사람이 아영이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영이 내 딸이야.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아영이는 못 줘. 웃겨 정말. 법대로 해 그럼. 뭐 법? 바람난 여자가 법?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영이가 내 딸이 아닌가? 태어나서도 저와는 하나도 닮지 않았던 딸, 그리고 그런 딸은 한 번도 살갑게 대하지 않았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딸은 자기가 키운다고 하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영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인 줄만 알았던 아이는 아내와 바람난 그놈의 딸이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는 그놈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임신이 되자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고 저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놈과 닮은 딸을 보고는 그놈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영이가 태어나던 날 그 아이의 탯줄을 제 손으로 잘랐는데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니요. 아내와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 온 마음으로 키웠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한 아내, 정말 돌로 쳐 죽여도 모자랄 여자, 어쩜 이렇게도 사람을 기만할 수 있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양가 부모님들도 충격이 심하셨어요.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요. 지금도 그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뜩이나 약하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잘못은 그 여자가 했는데 제가 죄인이 되었죠. 주위에서는 소송하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그럴 힘도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너무 많은 배신감을 느낀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을 술을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어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정말 어두운 방 안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이 싫어서 집안에는 커튼을 다 쳐놓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살았죠. 그런 아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시던 아버지는 본인 회사로 들어와 일을 배우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손때 하나하나가 다 묻은 회사였어요. 때마침 대기업의 납품을 받아서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할 때였고 저는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밤낮으로 일에만 몰두했어요. 회사는 신뢰를 얻어 점점 더 납품해야 하는 물량들이 늘기 시작했고 더욱 탄탄해졌죠. 그렇게 힘들었던 아버지 회사는 급 반등하면서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힘든 일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휘몰아칠 때가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저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어요. 이혼 후 신혼집이었던 전셋집을 팔고 근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올랐고 저는 그 집을 팔아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혼한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화를 했음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 뜸을 들이던 친구에게 전해 들은 전처의 소식. 보람이 혼자 됐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는 전처가 저와 연애할 때 가던 헬스장 트레이너였는데 헬스장 건물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처는 그 말만 믿고 그 남자가 엄청난 부잣집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와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도 겨우 해오는 저와 그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한 거였어요. 근데 덜컥 임신이 된 거죠. 당연히 제 아이라고 생각해서 저와 결혼을 한 거였는데 그 남자의 아이였고 전처는 잘 되었다 싶어서 이혼을 요구하고 그놈한테 간 거였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가난한 헬스 트레이너일 뿐이었고 심지어 전처를 두고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과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자기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였습니다. 똑같이 당한 거죠. 방문 판매를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는 전처의 소식.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 동창 모임에 나타나 친구들에게 물건을 팔아달라며 책자를 돌리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는 그날 제가 일이 바빠 동창 모임에 못 나온 것은 행운이었다며 그때 같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며 그러면서 전처가 천벌을 받은 거라며 통쾌해했지만 저는 저를 밑바닥 구석까지 내몰았던 전처의 소식이 통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일부러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사업이 다시 잘 되어서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얼마 전에 강남에 고급 아파트도 샀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전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네요.
아, 네가 그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아,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아,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되더라고. 야, 진짜 천벌 받은 거야. 다음날 출근길에 회사 정문 앞에서 경비실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차에서 내려 전철을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마.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도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그 자식이 옆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일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다고. 전처는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그만해. 내 인생에서 넌 없어. 넌 내 인생의 오점이야. 영훈아. 저는 더 이상 들을 말도 들을 이유도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전처는 제 팔을 잡더니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영훈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두 번 다시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처의 얼굴을 보니 다시 그 배신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그날 밤은 악몽까지 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여전히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오신 어머니는 집 앞 꽃집 아가씨가 예쁘다며 저에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요. 연애할 마음도 없고. 앞길이 창창한데 무슨 소리야. 영훈아, 선이라도 볼래? 아, 됐어요, 엄마. 난 혼자가 좋아요. 아, 결혼 뭐하러 해요? 얘가. 그럼 평생 혼자 살 거니? 혼자가 좋아요, 엄마. 아니, 꽃집 아가씨 말이야. 참 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가씨가 글쎄 너랑 같은 동에서 살지 뭐니. 저는 대답 없이 그저 웃었어요. 부모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아직 그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잠시만요. 저는 황급히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감사해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여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녀에게서 좋은 향기가 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리려는데 그 여자분도 같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앞집에 사세요? 네. 저는 여기 살아요. 안 그래도 오늘 이사 와서 떡이라도 돌릴 참이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낮에 말씀하신 꽃집 아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집에 사는구나. 꽃집을 해서 좋은 향기가 났던 거구나. 저는 괜시리 그녀가 들어간 문을 한 번 더 쳐다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타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하고 있는데 다시 문이 열렸어요. 죄송해요. 열린 버튼을 누른다는 게 그만 닫힌 버튼을 눌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여전히 좋은 향기를 풍기며 긴 머리를 숙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어요. 온통 회사 일밖에 없었던 제 머릿속에 그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환하게 불 켜져 있는 꽃집을 발견했어요. 여기가 그 꽃집이구나. 돌아서는 순간 꽃집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나왔어요. 바쁜 일이 없으면 잠깐 들어오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이 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향긋한 차라며 한 잔 건넸고 저는 이것만 마시고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꽃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오늘 아침에는 너무 죄송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꽃이 아주 예쁘네요. 네, 그 꽃의 이름은 라넌큘런스예요. 겨울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쁜 꽃이에요. 예쁜 꽃병에 꽂아 놓으면 수명이 길답니다. 그렇군요. 라넌큘런스. 꽃 고마워요. 차도 잘 마셨고요. 저는 그녀가 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화병에다가 꽃을 넣었어요. 꽃 이름이 생소한 저는 인터넷으로 라넌큘런스라고 검색을 해보았어요. 이 꽃의 꽃말은 나는 당신의 매력에 빠집니다. 저의 얼굴에 미소가 옅어졌어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마주쳤고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혼을 한 적이 있는 저를 그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저를 천천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 그녀의 진심에 저의 마음도 어느새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그녀와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재수씨, 미리 축하드려요. 우리 영훈이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전 친구들과 일주일 뒤면 있을 저의 결혼식을 위해 한 잔을 기울였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불청객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처였어요. 친구들은 화장실을 간 그녀가 자리에 돌아오기 전에 전처를 끌어내려 했지만 전처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그녀가 돌아왔어요. 전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이 처음은 아니죠? 저 기억하시네요. 덕분에 동창들도 오랜만에 보게 돼서 좋네요. 그러셨어요? 왜 다들 일어나 계세요? 다들 앉으세요.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다들 쭈뼛쭈뼛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한잔해요.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 거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나저나 영훈이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전해 들은 게 없어서. 야, 그 얘기는 우리가 해줄게. 그만 일어나. 왜 그래? 새 신부 얘기 좀 듣자는데. 친구들이 말렸지만 전처는 아나무인이었어요. 영훈 씨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으로 이사 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영훈이가 참 다정다감하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해바라기예요. 그러니 첫사랑과도 8년을 만났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처의 팔을 끌어당겨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그때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했어요. 양훈 씨, 전 괜찮아요. 놔두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그녀의 만류에 저는 자리에 앉았고 친구들 모두 그녀를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됐나요? 제가 알던 한 사람도 첫사랑과 8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 전 사귀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지 뭐예요. 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해 놓고는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했는데 그 여자도 결국엔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은 방문 판매를 한다던데 참 가엾은 여자죠.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신창이를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녀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전처의 눈을 바라보며 조곤조곤하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나 여리고 약해 보였던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저와 전처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전처는 기분이 나쁜지 소주 반병을 꿀꺽꿀꺽 들이붓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친구와의 술자리를 마무리 짓고 그녀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전처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꽃집으로 한 여자가 찾아와 꽃을 주문을 했고 그 뒤로도 이틀에 한 번꼴로 꽃을 사러 왔다고 해요. 한날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쁠 때 전처는 또 꽃을 사러 왔었고 그녀는 여러 번 온 손님을 기억하고 차를 내어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었대요.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그 눈빛이 왠지 서늘했었는데 오늘 술자리에서 마주치고 나서 전처인 것을 직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새 출발을 했습니다. 2번 다시 사랑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의 아내와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천사 같은 아내는 지난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파란만장한 저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솜씨 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